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손혜원 씨, 그렇다면 추성훈을 석방하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7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 국정원장 박지원 씨가 내일 검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피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전 박지원 원장에게 14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원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1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박 전 원장과 조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를 조사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23일 1차 관계장관 이후 오전 9시에서 10시 연인 국정원 정무직 회의로 특정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에 임명됐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씨,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당신은 옛날에 한번 대북 관련으로 감옥을 갔다 온 일이 있다. 이제 나이도 많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다시 감옥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논평을 한 일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씨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니면 감옥에 가지 않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박지원 씨가 또다시 감옥에 간다면 참 어리석구나. 박지원 씨가 하는 일을 보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달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씨가 구속될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박지원 씨는 글쎄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 파일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감옥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어떤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훈도 마찬가지. 한 치 앞을 사람이 왜 내다보지 못하냐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한 2년 후에 편향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렇게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예, 박지원 씨가 글쎄요, 기다려보죠.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닐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후배이기도 한데요. 어디 갔죠? 찾아내는데 잠깐만요. 예. 제 후배를 좀 봐주려고 저희가 자료가 좀 뒤로 숨은 것 같아요. 자, 하겠습니다. 노웅래 씨입니다. 노웅래 씨는 제 MBC 후배이고요. 보도국 후배입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노웅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체포 동의 아니라는 것이죠.
현역 국회의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가능성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른 기류가 일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노 의원 구속 시도를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문이 분석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6천만 원 뇌물 혐의 이외에도 집에서 압수수색 하니까 현금이 3억 원가량 나왔다고 그래요. 출판 기념일 때 이런 거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이다. 이런 겁니다. 글쎄요, 집에 몇 억씩을 그렇게 쌓아두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웅래 씨가. 이게 다 검찰을 우리가 장악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집에 3억씩이나 소명하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이 없어서 당하는 거다? 아마 노웅래 씨와 같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노웅래 씨 혼자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합니다.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오는 국회의원이 노웅래 하나일까? 글쎄요. 자, 이제 이재명 씨 쪽으로 올라갑니다. 기사가. 지난 일요일 날 이상민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재명이.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탄핵소추안도 맞바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야당 중진들 사이에선 탄핵소추안에 대한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동아일보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상민 탄핵안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회의를 통과할까, 헌법재판소를 통과할까 하는 겁니다. 두 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된대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을 탄핵시켜줄까 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들이 국회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추진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과 비교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탄핵 소추를 하게 되려면 탄핵 소추 안을 만들어야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신문 찌라시 그렇다라고 하는 신문 찌라시를 국회에서 갖다 붙여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상민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나요? 기대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재명이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켜보려고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허접하게 탄핵이 소추되는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탄핵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게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만 글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를 감옥에 보냈듯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아 보내는 것, 또 태블릿 진실 규명으로 촛불 탄핵의 도화선이 선동과 조작이었음을 밝히는 것 중 어느 것이 정도일까요? 문재인 치하를 인내한 것은 윤석열 따위를 기다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제목을 우리는 윤석열 따위를 기다린 게 아니다 라고 정하려다가 다음에 그 제목을 써먹기로 했습니다. 그 제목은 다음번에 써먹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 글만은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혜원 씨 아시죠? 손혜원 씨가 목포에서 어디 가서 투기했다. 그때 내가 차명을 투기했다면 재산을 헌납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차명 맞아. 그런데 재산 헌납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요즘 손혜원 씨가 그 변희재 씨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그래요. 변희재 씨면 골프단 2번 쳤다고 그러고 변희재 씨를 만나니까 손혜원 씨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 변희재 씨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미디어워치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미디어워치 기사입니다. 손혜원이 변희재는 윤석열 상대로 최적화된 공격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혜원이 태블릿 문제 제기에도 힘을 실는 발언을 했다는 미디어워치 어제 오후 2시의 보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손혜원 씨 TV가 있네요. 유튜브를 가지고 있나 봐요. 손혜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부제가 붙어 있어요. 김용민, 안민석, 안진걸에 이어 손혜원도 태블릿 문제 제기에 호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손혜원 씨가 지금 변희재 책이나 태블릿 내용을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손혜원 TV에서 방송했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미디어워치 기사입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적화된 공격수라는 평을 내놓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의 박지원과 변희재 둘 중 한 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만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지금의 변희재는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송 제목도 참 거시기해요. 방송 제목도 손혜원이가 이렇게 자기 TV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비례대표를 한 사람 뽑아준다면 박지원을 뽑아줄까요? 변희재를 뽑아줄까요? 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글쎄요, 좀 방송 제목도 거시기합니다. 계속 읽어내려 들어갑니다. 자, 손 의원은 지금 이 사람 변희재 대표 고문이 하는 행동을 진보 쪽에서 그 누구도 못하는 용감한 발언과 평론이라며 그와 스크럼을 짜서 우리의 소리를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손혜원 TV에서 손혜원이가 말했습니다. 이어 변희재 대표 고문은 일주일 동안 2번 만났는데 골프로 쳤다고 그래요. 그의 과거가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의 변희재는 우리 진영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화력을 우리가 같이 함께 쓰자라고 저는 결정했다고 손혜원 TV에서 손혜원이 말했다는 겁니다. 손 전 의원은 특히 저는 지금 변희재 책이나 태블릿 내용들을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이면서
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 조작 문제 제기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진보 좌파 진영 인사는 자 누구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번에 손혜원 전 의원 4명입니다. 다시요. 태블릿은 가짜야, 엉터리야 라고 주장하는 변희재의 주장에 맞아. 그 태블릿 가짜야. 변희재 씨 당신 말이 옳아. 라고 손을 들어준 저쪽 인사는 첫 번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두 번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번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번째 손혜원 전 의원인 겁니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자신과 변 대표 고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함께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계획 중이라고도 밝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견해를 좀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거요.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 조작 문제 제기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좌파 진영 인사는 김용민, 안민석, 안진걸, 손혜원 이렇게 네 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좀 부탁을 합니다. 오케이. 저는 태블릿 PC는 진작부터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2016년 손석희가 태블릿 PC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거 가짜라고 즉각 알았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이에요. 근데 뭐 김용민 씨나 안민석 씨나 뭐 안진걸 씨나 손 전 의원이나 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2010년도에는 그걸 몰랐어요. 훌륭한 사람들은 딱 거짓말인지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걸 알아차린 사람은 저 몇 사람 안 돼요. 저하고 변희재하고 당시 자유총연맹 총재였던 김경재 총재님하고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왜 김용민 씨, 안민석 씨, 안진걸 씨, 손혜원 씨는 그때 몰랐나요? 오케이. 그건 용서해 주자고요. 그때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변희재 씨가 이거 태블릿 가짜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김용민 씨도 알아들었고 안민석 씨도 알아들었고 안진걸 씨도 알아들었고 손혜원 씨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뭘까요? 사과해야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성훈 씨 석방하시오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걸 알았다면, 진짜로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손석희한테 속았습니다. 손석희한테 속은 걸 이제 변희재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나 6년이 지나서 일개 알게 돼서 너무 미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 멍청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 보니까 이거 가짜야. 따라서 최성훈을 석방하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김용민 씨, 안민석 씨, 안진걸 씨, 손혜원 씨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거나 그 다음에 최성훈을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아직도 태블릿을 가짜라고 믿고 있지만 변희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을 가능성. 다시요. 아직도 태블릿은 진짜야. 최성훈의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변희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변희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짜로 변희재 당신 말이 맞아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알아. 태블릿 PC 거시는 건 다 알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를 못하고
최소원인을 석방하지 말라,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위선자라는 것이죠. 위선자. 좌파의 특징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자, 손혜원 씨는 최근 변희재 씨하고 골프도 2번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송에서 변희재 극찬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로 시키는 박지원보다는 변희재 믿을 만한 사람이야. 태블릿 PC 그거 가짜야 보니까. 손혜원 씨,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추소원 씨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예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여성이고, 추소원 씨 역시 여성이고, 손혜원 씨, 당신 역시 여성입니다. 당신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은 악마나 하는 아주 사악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손혜원 씨,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악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희재 씨의 그 말을 듣고 태블릿 PC가 가짜야 라는 것을 알았다면 right now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소원이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위선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노총 파업을 이제 대충 마무리 지었어요. 이제 원희룡 장관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노동법 이게 왜 개정해야 돼? 라고 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파견 기간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하고 여러 가지예요. 주 52시간은 연 단위로 유연화해야 된다.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의 연장 근로 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시간이 일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노사 합의하여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겁니다. 이 위에도 많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로 노동개혁을 하려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에게 권한을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저임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주 52시간을 할 건지 주 100시간을 할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 안 할 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에 권한을 이용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꿀 수 있다면 헌법이라도 바꿔서 노동 3권에 대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하게 노동개혁이라는 겁니다.
지방이 경쟁하겠죠. 지방의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즉 국가가 경쟁해요. 국가 간에 서로 해외에서 유명한 기업을 가지고 국가 간에 경쟁해요. 그런 국가 간의 경쟁에서 살기나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지방에서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 무슨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우리는 노동상권 없어. 단체 교섭권 이런 거 없어. 세계의 모든 기업 다 들어와 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무슨 얘기야? 우리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도와줄게. 유명한 기업 다 들어와. 볼보도 들어오고 벤츠도 들어오고 BMW도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오고 구글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화웨이도 들어오고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의 노동개혁은 별로 효용이 없을 것이다. 또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입니다. 예,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소개합니다. 잠깐만요.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꿀게요. 원래 생각했던 순서에서. 순서를 조금 바꾸다 보니까 엉켰습니다. 자, 쓸데없는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아일보입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동반성장 좌담회를 열었어요. 서울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지방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우동기 국가발전균형위원장, 민주당 송지호 의원이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거창해요. 지역균형 발전은 인간 존엄의 문제다. 국토소멸 차원에서 접근해야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토가 좁은 나라예요. 그것도 한반도가 반으로 잘려 있어요. 거기서 무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의 전략은 뭐냐? 모여 사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더 모여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경쟁력에서 살아.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사람이 자원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자원인 사업이 뭐냐? 4차 산업사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IT 산업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수도권에 더 몰려 살아야 돼요. 수도권에 몰려 살면 어떡하냐? 높이 올라가야 되죠. 높이 올라가야 돼서 어떡하냐? 새로운 첨단 설계 기법, 새로운 첨단 콘크리트 기법, 새로운 첨단 철골 강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은 건축 자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편리한 교통 시스템. 이거 다 뭐냐? 미래에 우리가 사람 먹고 살 거리예요. 지방에 널리 퍼져 살면 그거 못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거는 더 몰려 사는 겁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이 더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지방에 도시 소멸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방에 도시 소멸하는 건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면 더 좋아요. 더 금수강산돼요. 이 사람들 왜 이런 줄 알아요? 표 얻자는 겁니다. 표 얻자는 거. 지방에 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허망된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미 일본은 선언했어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허황되어 있는 정치적인 구호 때문에 일본이 망했다. 이미 다 일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분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산을 자주 가요. 뭐 지방에 있는 산도 자주 갑니다. 좋은 건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만 나가도 우리나라 국토가 무지 아름다워요. 수도권에서 모여 살아도 지방에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주말에 지방에 갈 수도 있고, 주말에 세컨하우스 만들 수 있어요. 세컨하우스 말씀 드렸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가구 2주택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지방, 예를 들어 수도권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예를 들면 소득이 많아. 오케이. 지방에 가서 주말에 가서 뭐 좀 쉬고 싶은데 집 멋있게 짓고 못하게 두들겨 맞아. 1가구 2주택으로 큰일 나. 무슨 사형시킬 것 같아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서울 사람이 지방에 가서 돈 쓰면 지방 사람들은 좋아요. 자, 그러면 서울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뭐 지금은 아주 뭐 때려 죽이려고 난리 치니까 그러지 말고, 야, 서울에 집 2채 샀지? 야, 그러면 지방에도 한 2채 사주라. 그러면 지금 깎아줄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가서 별장 짓고 세컨하우스 짓고 주말에 지방에 가서 이 농사도 짓고 하죠. 주말에. 그게 지방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에 한국전력 내려와라. 수출입은행 내려와라. 공무원 내려간다고 지방에 사나요? 쓸데없는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표 얻자고 하는 짓입니다.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칼럼이 있어요.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독일이 이번 월드컵에서 형편없었죠. 왜 그랬냐? 많은 전문가는 독일 축구 몰락의 이유로 50+1의 규칙을 꼽는다. 독일 구단 지분이 1%를, 그러니까 51%를 클럽과 팬들 회원이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개인은 49%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국 리그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막고 구단 서포터즈이자 회원들이 평등하게 구단을 경영에 참여하게 하자는 취지다. 노동자들이 축구클럽에서 출발한 독일 축구구단의 역사와 철학에 반영된 규칙이라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린다. 실제로 이 규칙 덕분에 독일 리그 관람료는 다른 유럽 리그 관람료의 절반 이하다. 충성심 높은 팬들이자 주주들은 경기 때마다 축구장으로 몰려든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 축구 리그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위 팀이 상위 팀을 이기려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처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거부가 구단의 인수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만 독일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탓에 독일 리그는 스포츠의 생명인 수리 경쟁에 치열하지 않다. 또 손흥민처럼 뛰어난 선수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줄줄이 간다. 오죽하면 매년 우승을 하는 바이에른 뮌헨이 회장에 나서갖고 50% 플러스 룰을 폐지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이겁니다. 노동자가 경영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 회사는 망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도 노동이사제를 추진하겠다? 그 공기업 망하게 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하자는 겁니다.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경영자는 경영자입니다. 이 둘의 분리를 명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그 칼럼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칼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입니다. 예. 그 박은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내과 의사이며 호남 대한 포럼 공동 대표입니다. 호남 대한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대요. 5.18과 지역차별이라는 아픈 기억을 대대로 공유하는 광주광역시에서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박은식 씨가. 그래서 민주당은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경험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만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호남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가? 박은식 씨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파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힘들게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울림을 준 제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 호남 대한포럼의 공동대표신 박은식 씨가 후배를 만났어요. 제이라는 후배를 만났어요. 이 제이라는 후배는 대진연,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이에요. 야, 너 왜 그 대진연을 탈퇴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너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뭐가 자꾸 움직이네요. 제가 뭐가 자꾸 움직입니다. 이거 사라졌어요.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민감해서요. 네. 조금 신문 이런 게 다시 찾아냈습니다. 신문이 조금만 스쳐도. 자,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신 박은숙 씨가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대진연에 있던 사람이에요. 김정은 찬양하고 뭐 그런 단체. 한 청년 후신. 근데 이 후배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요. 야, 너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맥도날드 때문에 너 대진연에서 탈퇴했냐? 예, 맞아요. 나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너 맥도날드? 너 대진연식 세계관에서는 맥도날드는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야.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독 부르주아 상징인데 너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대진연을 탈퇴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네, 처음엔 돈이 궁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햄버거 하나로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었죠. 근데 막상 맥도날드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이거 좀 듣던 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휴일수당 주더라고요. 맥도날드에서. 주휴수당 주더라고요. 추가 근무수당 칼같이 챙겨주고요. 근무 스케줄도 야, 이리 와봐. 근로자들끼리 너희들 편한 대로 근무 스케줄 짜. 근로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짜주는 거예요. 오히려 근로자들을 존중해주고 시스템도 민주적이더라고요. 직원을 기계 부품처럼 소모하고 착취한 뒤 버리기는커녕 이 소중한 직원을 잘 교육시켜서 우리 맥도날드 회사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기업을 다시 보게 된 거죠. 대진연 동지들보다 맥도날드 직원들이 더욱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순간 대진연을 비롯한 주사파 운동권들이 기업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해봤으면서 노동 어젠다를 떠드는 게 한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기관은 어딜까요? 기업입니다. 기업.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서 배우는 겁니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 가서 해본 일이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노동자를 위하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헛똑똑이들입니다. 다음 뉴스합니다. 자, 이런 칼럼이 있어요.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담대하게 추진하자는 겁니다.
김진영 전 해군 1함대 사령관입니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와 연계하여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무기 시스템과 국제 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 협력에 대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안보 공동체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 문제에 미일 두 나라가 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있게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및 한일 군사협력은 한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칼럼을 김진영 전 해군 1함대 사령관께서 중화일보에 기고한 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공동으로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조금은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이 정작 그런 주장을 해야 할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제 주장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독립언론인인 이상로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후원은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예고 방송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제가 예고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좀 읽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고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서너 번 읽은 것 같아요. 좀 두꺼운 책이라 여러 번 읽으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읽어 드릴게요. 매일 착강원이라는 타이틀 읽어 드리는데 왜 이 책을 읽어 드리냐? 자, 이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도시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도시경제학을 연구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 도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 석학이 이어난 겁니다. 코로나 이후 도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 8시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잠도집의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잠도교 숙면 매트를 사용하고 그 사용 후기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예. 잠도기비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돼 있어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잠도깨비에서 그 12월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도깨비 매트를 사시면 또 렌탈을 하시면 자기장 조끼를 드린다고 합니다. 조끼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아직 제가 조끼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조끼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12월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댓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손해원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니, 글쎄요. 저도 그렇게 그럴 때가 올지는 몰랐습니다. 손혜원, 안민석, 안진걸, 김용민 등이 과연 지금에서야 태블릿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도 2016년 말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저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을 근데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면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즉 추성훈을 사면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자, 손혜원이 어쩌다가 옳은 소리를 다 하나 신기하네. 저도 좀 신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추성훈 석방하고 강탈한 재산을 돌려줘라. 당연히 그래야 돼요. 추성훈 씨 재산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재산도 돌려줘야 합니다. 길이 있을 거예요. 뭔가 길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송사하는 오직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을 선택했어요. 왜 결자 해지하라는 기회를 줬는데 지금 딴짓하고 있어요. 점점 시간은 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부터 먼저 하라.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딴짓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적합니다. 예, 저도 그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위선 떠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척 보면 압니다. 김경수 사면 당장 그만두고 추성훈 석방하라.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지지율 까먹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추선 원장님 죄가 없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장 잘 아니까 결자 해지하라. 당연히 결자 해지해야죠. 근데 못하는 건 겁이 나서 못하는 걸 거예요. 겁쟁이라. 겁내지 말고 했어요. 국민이 지지해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겁내지 말라. 겁쟁이 윤석열과 겁쟁이 한동훈은 겁먹지 말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또 우파 정치인들 모두 석방해. 당연히 석방해야죠. 추성훈 석방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성훈이 감옥에서 사망하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악한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김두관이 들어있는 거 보니 알만하네. 하긴 저 인간들 다 그남의 금업을 들이다. 맞아요. 지방을 살리자라고 한 사람들은 다 공부가 덜 된 사람이거나 다 정치적 흑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자, 시간이 남아서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순실이 뭐가 억울하냐,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추성훈이 죄가 뭐죠?
추서원이 박근혜 대통령 인생을 망쳤다는데요. 이분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분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추서원이라는 사람을 미끼로 써먹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사악한 사람들에서 미끼로 써먹일 미끼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여러분 왜 이런 댓글을 쓰셨는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황장수 국을 탄압 집회에서 부정선거 깃발을 들고 있다고 경기를 일으키며 쫓아내는 것으로 놀랬습니다. 부정선거 깃발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황장수 국을 탄압 집회에서 부정선거 깃발을 들고 있다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쫓아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문맥을 보고는 누가 쫓아냈다는 것인지 몰라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황장수 측에서 국을 탄압을 한다라고 아마 집회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집회 참가자 중에 부정선거 수사라는 아마 깃발을 들고 있었더니 황장수 측근들이 당신 빠져나가라고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입니다. 황장수 국을 탄압 집회에서 부정선거 깃발을 들고 있다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내쫓았다. 제가 해석을 잘했나요? 아니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황장수 씨 측에서 이제 국을 탄압 반대한다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팻말 든 사람도 왔다. 그랬더니 국을 쪽에서 쫓아냈다. 글쎄, 국을 쪽에서 쫓아냈다? 그건 조금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분은 좀 다시 한번 댓글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 주십시오. 저는 황장수 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황장수 씨를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4.15 총선 부정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황장수 씨에게. 근데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나보다 연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해간 거죠. 지금도 그 영상 남아 있습니다. 다시요. 제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황장수 씨를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황장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황장수 씨 글쎄 그거는 연구를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부정선거에 관해서 황장수 씨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황장수 씨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황장수 씨의 답변은 아직도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 아니다. 말을 돌리고 말꼬리를 흐리고 그런 분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배춘희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런 걸 보고 스티커 투표지, 빨간 스티커 붙은 거 알잖아요. 그걸 보고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파 지도자로 모셨던 사람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는 겁니다. 오늘 좀 뉴스가 길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도시의 생존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번 읽었어요, 제가. 예. 코로나 이후에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도시경에서 도시경제학을 연구하는 교수의 예측, 코로나 이후 도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녁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